두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새 모녀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1심 선고 배경은 무엇인지 역시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 씨의 혐의부터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손정혜 변호사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3월 23일 경이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큰딸 A 씨를 김태현이 만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연락을 거부하고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했었고요. 나아가서는 택배 기사를 위장해서 그 집에 이제 침입을 하게 됩니다. 우선 먼저 한 여동생을 살해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리고 퇴근한 A 씨를 순차적으로 살해하면서 3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이고요. 검찰에선 살인, 절도, 특수 주거 침입 등 혐의로 이제 기소를 했었고 사형이 구형됐으나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오늘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일단 뭐 그 밝힌 내용은 재판부의 워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도주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그러니까 살인한 이후에 도주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법 감정이나 아니면 이제 피해자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온 가족 3명을 다 지금 살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도적으로 무기를 들고, 그러니까 살해 도구를 들고 들어가서 살해를 했고요. 예. 이게 뭐 본인은 우발적 살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검찰이 볼 때는 이거는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 살해라고 보여지고요. 스토킹 범죄를 통해서 그 전부터 이미 여성을 계속 괴롭힌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요구했던 검찰은 타인의 생명을 부정한 극악무도한 범죄였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이 있었던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사형을 구형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아마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물론 도망가지 않은 부분도 참작이 됐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의 사형의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무기징역도 거의 이제 형기가 없이 계속 이제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사회와 격리를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법강정으로 본다고 하면 사형을 선고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지만 아마 실효성이 없는 사형보다는 실제 실효성이 있는 무기징역을 통해서 사형과 동일한 형태의 어떤 그 형량이 내려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결국에는 우발적 범죄냐 아니면 계획 범죄냐 이것이 어떤 그 재판부의 판단을 가르는 배경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구체적인 정황이 계획 범죄라고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행 전에 본인이 이제 휴가를 낸 사실, 그리고 피해자의 퇴근 시간을 알고 퇴근 시간 몇 시간 전에 이제 준비를 했다라는 점, 택배 기사를 위장하기 위해서 이런 박스 같은 거를 준비했다는 점, 더군다나 흉기까지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이고요. 여동생이 저항이 심해서 이제 살해에 됐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리고 이제 단순히 제압만 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여동생의 급소를 이제 흉기로 공격한 점, 그리고 도망가면 되는데 또 온 어머니까지 이제 2차적으로 살인을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다 재판부는 봤고요. 계획된 범죄이기 때문에 더 가중해서 이제 처벌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제도와 관련해서 사형이라는 어떤 제도는 있지만 집행이 안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형을 제외하고 가장 중한형인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판 과정을 보면 김 씨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만행으로 숨진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다.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 그리고 반성문을 제출한 횟수는 19차례였습니다. 어떤 이런 피고의 태도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뭐 이제 반성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피고들 입장에서는 재판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형을 감량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많죠. 물론 뭐 진정으로 반성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변호사들도 조력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김태현이 처음에 언론에 나와서 했던 모습 지금도 나오고 있으면 저 모습 보면서 국민들은 진정한 사과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저건 정말 본인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한 어떤 퍼포먼스에 가깝다 이런 느낌을 받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정말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고 통렬하게 반성한 모습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저 장면인데 저 장면도 사실 논란이 많았어요. 무릎 꿇고 하긴 했지만 실제 정말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본인이 어떻게 보이냐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비판이 많았었는데 반성문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반성문 속에서도 뭐라고 돼 있냐면 우발적 범행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우발적 범행이라고 얘기하면 아까 손정희 변호사 설명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김태현이 우발적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예.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반성은 한 듯하지만 그게 진정한 반성이라기보다는 본인이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반성문을 제출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전혀 지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재명 지사의 입장을 정리한다면 한마디로 국감에 출석해서 원래대로 참석할 입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본선을 직행하게 됐는데 후보로서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런 입장일까요? 그런 입장도 분명히 있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래 원래 계획은 국감에 참석하고 나서 도지사를 그만두는 거였어요. 예. 근데 중간에 약간 이게 왔다 갔다 했던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당에서 만류를 한 거예요. 국감 나가서 그렇게 정쟁에 빠지기보다는 그냥 먼저 그만두고 그러면 국감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후보직을 수행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아마 이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대장동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쉽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보수 진영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계속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정면 돌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제 언론이 보도할 때는요. 어떤 내용을 보도할 때 취재해서 보도하지만 단편적인 부분이 계속 보도가 되면서 의혹이 커집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가 이제 국감에 만약 참석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언론이 그걸 생중계할 겁니다. 특별히 이 대장동 관련해서는. 네. 그리고 본인의 입으로 직접 대응할 겁니다. 아마 자신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국민의힘의 그런 공세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밀고 나가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올 수 없어요. 국정감사에 나와서 실제 생방송으로 끊김없이 들리는 이재명 이사의 해명을 그대로 전달해주면 충분히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나와서 제대로 답변이 안 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럼 의혹은 더 커져요. 이건 정말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있다. 즉 정면 돌파를 통해서 이 부분을 뚫고 나가지 않으면 이게 계속 본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국정감사라는 기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털고 가겠다고 하는 어떤 결심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기자회견에 대한 부분은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금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손정혜 변호사께서는 글쎄요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하셨습니까? 관련된 내용들 중에는 이재명 지사 내지는 이재명 지사 측에서 기본적으로 설명했던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새로운 게 있었다고 좀 보시는지요? 일단 일부 직연이 오염됐고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그 유동규 씨 측근이 아니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거든요. 많은 지지자분들이 측근이 법률적 개념은 아니지만 측근이 아니라고 선긋는 태도에 좀 실망하신 부분이 있고 특히 3차 그 선거인단 투표에서 굉장히 격차가 많아지고 민심이 이탈한 측면을 보고 내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예. 그리고 분리할 부분은 확실히 분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면 돌파를 해서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내용을 투명하게 본인 입으로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어디서 비리가 터질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려운 측면이지만 일부라도 이재명 측근 측이서나 또는 민주당 인사들도 연루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모두 다 상대방 책임으로 전가하기보다는 우리 진영 내부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일부 사람들이 비리나 부패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번에 국정감사에 나올지 굉장히 관건이 됐는데 이 시점에서 만약에 내가 회피를 한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회피를 하는구나라는 부정적 영향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감사 자리에서 이제 야당에서 얼마나 뼈아프고 날카로운 질문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강대강으로 사실 정치 공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굉장히 뼈아픈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적 문제, 경기도지사로서 예. 부실한 문제도 거론될 여지가 있는데 어떻게 돌파하는지도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해설까지 들어봤고요.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하기로 결정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라고 칭해야 되겠죠. 그 내용까지 저희가 함께 해봤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두 번째 큐브속 사건에서는 새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 사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내용까지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